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경영사회적론 수업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수업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롭게 이 또 다른 그 수학 모델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모델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 네트워크 모델은 다른 일반적인 그런 수학 모델과는 달리 일반적인 수학 모델은 대부분 이 우리가 앞서 선형 계획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정수형 계획 모델에서 배운 바와 마찬가지로 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수학 모델은 수학 함수를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트워크 모델은 이런 일반적인 수학 모델과는 달리 수학 함수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 형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낸다는, 특히 마디, 노드와 그 다음에 경로, 아크를 이용해서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낸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특성은 뭐냐면 네트워크 모델은요, 앞서 얘기한 대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표준이지만 이것들은 쉽게 선형 계획 모델 혹은 정수형 계획 모델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네트워크 모델을 배워야 되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여간 어떤 수학 모델을 우리가 사용하건 간에 이 수학 모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수업에서는 의사결정, 경영의사결정론 수업에서는 우리가 경영학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수학 모델들이 회사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적용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그 수많은 우리가 이 알고 있는, 그리고 이 관리해야 되는 그 다루어야 되는 그런 경영 관련 문제들이 실제로 이 네트워크 모델로 표현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유통 시스템 디자인 한다든지 아니면 통신 시스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차량 경로 문제 계획 잡는다든지 아니면 항공모함 계획 잡는다든지 이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많은 경영 관련 문제들이 네트워크 모델로 표현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네트워크 모델은요. 그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고 그런 그 효율적인 이 그 최적화를 구할 수 있는 해법이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경영 관련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네트워크 모델로 바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그 문제의 최적화 값을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트워크 모델에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네트워크 문제를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한 그런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요. 앞서 제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운송 문제, 그다음에 환경 문제,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배울 이제 할당 문제, 그리고 외판원 문제 등이 있는데요. 운송 문제는 이미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선형계획 모델의 그런 예제를 통해서 모델 작성을 했을 때 운송 문제를 실제로 선형계획 모델로 그 당시에는 작성을 했지만 이 운송 문제는 사실은 선형계획 계획 모델보다는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 모델로 굉장히 쉽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그 공급지와 수요지가 이제 그 각각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총 공급량과 그 다음에 총 수요량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같아야 된다는 그런 가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우, 특수한 경우 총 수요량이나 총 수요량과 공급망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는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그 운송 문제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상이 소위 말해 더미 그 도착지나 더미 출발지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총 공급량과 총 수요량을 균형되게 맞출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예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다룬 내용이지만 한정 문제가 있죠. Transshipment Problem인데요. 한정 문제는 앞서 우리가 배운 운송 문제랑 상당히 비슷하지만 다만 다른 점은 여기서는 공급지와 수요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사이에 중간 마디가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정 문제가 보다 이제 현실적인 그런 경영 문제라고, 특히 공급망 시스템을 디자인하는데 보다 현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는 곳과 그 다음에 제품이 소비되는 그런 시장 사이에는 중간 지점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뭐 그것이 도매상이 됐건 아니면 창고가 됐건 간에 중간에 먼저 보냈다가 그 다음에 시장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정 문제가 좀 더 운송 문제보다는 이 공급망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데는 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정 문제를 어떻게 선형계획 문제로 바꿀 수 있는지는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핵심은 그것이 이 중간 마디에 대한 거냐, 아니면 공급 마디에 대한 거냐, 아니면 수요 마디에 대한 거냐에 따라서 flow in, flow out을 맞춰가지고 선형계획의 모델의 그런 이 조건식을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롭게 또 다른 그 예제를 보면요, 할당 문제입니다. 할당 문제. 또 네트워크 모델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그 문제가 바로 할당 문제인데요. 할당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가령 뭐 n개의 대상이 있고 n개의 상대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대상을 어디에다 할당할 것인가, 이렇게 그냥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가령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이 그 가령 뭐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그 어떤 일에 대해서 할당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먼저 이 노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주고, 그래서 이게 뭐 사람 1, 사람 2, 사람 3, 사람 4 이렇게 한 다음에 이미 고용된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고용된 이런 네 명의 사람을 각각 이 사람들을 어떤 직업에 어떤 업무에 이 할당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업무 1이다. 그리고 업무 2다. 그리고 업무 3이다. 업무 4다.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디에다 어떤 사람은 어디에 업무에 할당한 것이가, 이것이 소위 말해 이제 할당 문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령 첫 번째 사람은 업무 1에 맞춰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4번 업무 4에 맞춰주고, 세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업무,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업무, 이렇게 뭐 맞춰줘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룬 운송 문제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다만 여기서는 뭡니까? 운송 문제와는 달리 사람과 그 한쪽 면에 있는 그런 노드와 다른 상대편에 있는 노드가 1대1로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는, 그래서 이렇게 가령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다른 업무 두 개의 업무를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현실적으로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할당 문제에서는 이것은 허용을 안 한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 같이 각 공과 수요는 한 개의 경로로만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서 우리가 배운 운송 문제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우리가 운송 문제에서 총 공급량과 총 수요량이 다를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더미 노드를 사용해서 총 수요량과 총 공급량을 균형되게 맞춘다고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총 수요량과 총 공급량은 사실은 뭐 고려사항이 아니지만, 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총 수요량과 공급량이라기보다는 이 한쪽에 있는 노드의 숫자와 그 다음에 다른 상대편에 있는 노드의 숫자가 가장 다르다. 그래서 여기 이 같은 예제에서는 4개고 4개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는 경우지만, 가령 뭐 5개다. 그리고 여기는 6개다. 이런 경우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럼 하나는 뭐 사실은 업무를 할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뭡니까? 이 앞서 운송 문제에서 우리가 마치한 것처럼 더미 노드를 하나 더 붙여서
여기다가 이제 할당되게 마치 하는 것처럼 사실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좌와우를 이제 맞춰주는, 그러니까 이 같은 예제 같은 경우는 사람의 수와 업무의 수를 맞춰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당 문제 같은 경우는 최적화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헝가리 해법이라든지 아니면 대인적 기본 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최적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할당 문제 다음은 이제 순환하는 외판 문제인데요. 순환하는 외판 문제 이러니까 좀 말이 우스운데 이제 영어로는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말하자면 물건 파는 외판원 문제예요. 외판원이 직면한 문제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외판원이 이제 자기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이 있는데 외판원이 자기 집에만 이제 콕 박혀가지고 물건을 팔 수 있나요? 아니죠. 이 외판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파게 돼 있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외판원이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 이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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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 이제 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4개, 한 5개의 도시를 모두 돌아야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녀와 이 부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제 집에서 출발을 해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도시에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도시에 가서 다시 도시에 가서 다른 도시에 가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이제 되돌아오는 그런 게 되겠고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이쪽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다가 일로 가서 일로 가고 일로 가서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방식도 될 수 있고요. 상당히 여러 조합들이 가능합니다. 여러 경로들이 가능합니다. 어디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어딜 가느냐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의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그 웹하너는 분명히 모든 주어진 도시들을 다 돌아와서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야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아무 경로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단 거리 혹은 비용이 최소한으로 드는, 말하자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나 거리나 비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나 그 다음에 이 모든 도시를 다 돌아다닌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그런 비용이나 시간이나 거리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경로를 정하는 것이 소위 말해 순환을 웹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같은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제 그 비클 라우팅 문제예요. 그래서 이 차량 경로 정하는 거.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웹하는 문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회사 본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본점에서 이제 트럭이, 제가 잘 그림 못 그립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죠. 트럭이 있는데 트럭이 이제 물건을 가득 싣고 이제 이 각 지점에 각 시장에 위치해 있는 그 고객들한테 이제 물건을 보내는 겁니다. 그 이제 문제는 어디 고객부터 먼저 가냐. 그냥 한 고객만 갔다가 돌아오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이왕 떠난 김에 트럭도 여분도 있고 가득 실은 다음에 뭐예요? 먼저 한 고객한테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되돌아오지 않고 다음 고객한테 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고객하고 다 해서 완전히 트럭을 비운 다음에 되돌아오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위 말해 비이클 라우팅 문제거든요.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트럭이 담고 있는 담을 수 있는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거는 무시한다고 하면은 뭡니까? 이 같은 경우는 한 대의 트럭을 어떤 경로로 다 이 소비자들한테 이제 운송을 하냐, 시장에 운송을 하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어떤 경로, 어딜 먼저 가고 어딜 다음에 들으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뭡니까? 트럭이 이동하는 그런 그 거리라든지 아니면은 시간 그리고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문제는 뭡니까? 트럭을 이 경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뭡니까? 비용 혹은 시간 혹은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딱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 이제 여기서 슬라이드에 나오는 엠피아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엠피아드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근데 약간 좀 수학적인 건데요. 소위 말해 이제 non NP가 뭐냐면 N non deterministic. 그 다음에 P는 polynomial time 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소위 말해 이제 그 이 컴플렉스 시어리가 있어요. 컴플렉스 시어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수학에서 특히 이제 최적화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복잡도의 이론이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앞서 설명한 대로 그것이 어떤 수학 문제가 됐건 간에 수학 모델이 됐건 간에 최적화를 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는 진짜 최적화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 최적화 해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최적화 해를 얻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컴플렉스 시어리라는 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최적화 문제에 있어서 그 최적화 해를 얼마나 빨리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냐 해답을 구할 수 있냐 이런 문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빅 O라는 것이 있어요. 빅 O라는 게 뭐냐 이제 함수인데 수학 함수인데 그래서 O하고 이제 N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N은 이제 보통 그 문제의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크기를 나타내죠. 그래서 n이 커질수록 이제 말하자면 그 문제가 굉장히 그 크기 자체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네트워크 모델을 얘기하자면은 n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노드의 숫자를 얘기하죠. 노드가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문제 푸는 게 좀 더 어려워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지죠. 그렇죠? 혹은 뭐 n을 뭐 아크의 수로 봐도 됩니다. 아크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빅 ON은 뭐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 그 문제 주어진 문제 최적화 문제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최적화 문제의 최적화 값을 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를 수학 함수로 나타낸 것을 이 수학 함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n 제곱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뭡니까? 어떤 n이라는 사이즈의 그런 최적화 모델의 최적화 문제의 최적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n 제곱분의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다고 말하자면 아까 말한 폴리노미얼 타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폴리노미얼이라는 것은 이 여러분들 이제 지수 그러니까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수학 함수를 나타냈을 때 n으로 했을 때 뭐 a 더하기 뭐 b1 x1 x1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b 더하기 bn xn이다 이러면은 말하자면 이제 n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n이 딱 미안합니다. 이게 좀 복잡해질 수 있어서 간단하게 할게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이게 n 10이다 뭐 그렇게 나타낸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죠. n에 따라 n이 물론 뭐 커지기에 따라 굉장히 큰 수 10제곱이나 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그 제곱근의 이 지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 이제 폴리노미얼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리노미얼 타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폴리노미얼 함수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non-deterministic polynomial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가령 여기서 이걸 나타내는데 이것이 10의 n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소위 말해 non-deterministic, 그러니까 지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죠. 그런 경우를 이제 non-deterministic polynomial ti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이건 non-deterministic polynomial time이죠. 이게 왜 다르냐? 그러면은 가령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이거를 비교해 보면요. 처음에는 뭐 1, 2, 3, 4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제 숫자가 작을 때는 오히려 이게 이거보다도 커질 것 같죠. 큽니다, 사실은. 오히려 이게 가령 뭐 3의 뭐 10승이다. 그리고 3의
10의 3승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뭡니까? 3의 10승이 훨씬 10의 3승보다는 크죠.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n이 점점 커지면은 사실은 예, n의 10승보다도 이 10의 n승이 엄청나게 더 커져요. 예. 가령 뭐 예를 들어서 n이 100이다. 그러면은 100의 10승이다. 그러면은 뭐 이것도 큰 거지만 가령 10의 100승이다. 이건 뭐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눈에 딱 보기에는 사실은 이게 10의 n승이 예, 사실은 n의 10승보다는 훨씬 작아 보이지만 n이 커질수록 사실은 n의 예, 10의 n승이 훨씬 그 지수가 딱 정해지지 않았을 때 non-deterministic polynomial 요 함수가 훨씬 더 커져요. 예. 다시 말하면은 이 그 컴플렉스 티어리에서는 이런 경우 지수가 그 딱 정해지지 않은 non-deterministic polynomial 타임인 경우는 사실은 뭐예요? 이 시간이 그냥 정말로 무한대로 그러니까 문제 사이즈 자체가 n이 좀 커질수록 예, 이게 그 커지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이거 최적의 값을 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한대로 그냥 거의 무한대로 그냥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는 곤란하죠. 예. 그래서 NP 컴플 다시 돌아가서 NP 하드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 실제적으로 예, 이 문제를 최적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 예, 이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효율적인 그런 예, 짧은 시간 안에 최적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개발이 안 돼가지고 예, 이 오직 그 이 최적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은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그 다 그냥 열거하는 거. 예, 우리가 이 정수계획법에서 배웠죠.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냥 전수 열거하는 그런 방식밖에 없어가지고 오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진짜 최적의 값을 구하려면은 그를 소위 말해 이제 NP 하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P 하드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최적의 값을 짧은 시간 안에 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이론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이왕 말한 김에 NP 컴플리트라는 것이 또 있는데요. 이거는 더 이제 말하자면 더 어려운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도 이제 이 NP 하드랑 같은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진짜 최적의 값을 구하기가 상당히 그 어렵다는 얘기인데 예. 근데 이제 그 NP 컴플리트는 이 NP 하드랑 차이가 뭐냐? NP 하드는 말하자면은 그렇게 그 걸리는 시간이 이미 계산된 거냐? 그러니까 빅 O가 이미 계산된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함수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건 아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는 계산이 가능해요. 그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하지만 NP 컴플리트는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예,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컴플렉스 시어에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그 클레이 그 수학 연구소라고 아주 유명한 데인데요. 거기서 아마 영화나 이런 데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7대 수학 난제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래가지고 이 클레이 수학 연구소에서 이 소위 말해 이제 수학이 잘한다는 그런 그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하여간 그 남들 이게 이유가 있겠죠. 사실 이유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 그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수학적인 주장에 대해서 아직 그 증명을 못한 주장에 대해서 이 아주 중요한 것들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어렵고 또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해결되면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인류의 그런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크게 공유할 것 같은 그런 그 수학 난제 문제들을 7개를 선정해 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증명해 주면은 증명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100만 불 엄청난 비용 엄청난 상금이죠. 엄청난 돈인데 이거를 상금으로 주겠다고 이렇게 딱 공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뭐 한 10억 넘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게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한 문제만 딱 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숨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이
모든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사람이 문제를 풀었다, 그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했는데도 예, 사실은 상금을 안 찾아가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예, 정말 돈에 아무런 뭐 돈을 그냥 황금은 돌로 버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오직 수학 문제 그거만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예.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야죠, 사실. 다들 돈만 밝히면 안 되겠죠. 예. 어쨌거나 예. 약간 이제 저와 같은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실 이제 그 엔피아드 문제가요. 이게 그 저기 7대 수학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 좀 제가 정말 수학을 정말 해서 이제 100만 부를 타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증명을 하시면은 예, 상금을 받으세요. 예, 상금을 받아서 좋은 일에 쓰면 되죠. 뭐. 굳이 안 받을 이유가 있나요? 예, 어쨌거나 이야기가 산으로 갔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순환 웹판원 문제,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그램은 아주 대표적인 NP 하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예,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 특히 이제 기업 경영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뭐 이 그 운송 문제, 그러니까 트럭 이제 이 경로 정한다든지 계획 잡는 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적용 분야가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예, 짧은 시간 안에 예, 최적화 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직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특히 이제 큰 사이즈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 휴리스틱스. 제가 휴리스틱스는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진짜 최적화 값을 구하려고 예, 오랜 시간 그냥 끌기보다는 그냥 진짜 최적화 값은 아니더가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좋은 값을 해 값을 예,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는 그런 휴리스틱스. 휴리스틱스란 게 어떤 특정한 이 최적화 해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예. 이런 휴리스틱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 뭘 붙이냐에 따라 뭐 엄청난 휴리스틱스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휴리스틱스의 그런 특성은 뭐냐면 진짜 최적화 값을 구하기보다는 예, 최적화 값에 가까운 그런 적당히 괜찮은 그런 최적화 값 그런 해값을 구하되 짧은 시간 안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예, 해법을 얘기합니다. 예, 그것을 사용해서 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 휴리스틱스를 사용해서 순환하는 웹판원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문제를 보시면요. 이제 최단 경로 문제인데요. 최단 경로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그 이름 자체, 쇼티스 패스 그 자체에 마찬가지로요. 이 출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착점이 있어요. 중간 경로들이 있죠.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다 있다. 그리고 연결하는 선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경로 같은 경우도 뭐 가령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 출발지에서 도착지를 도착하는데 예, 이 가장 최단 경로를 찾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봤더니 뭐 이게 최단 경로다. 혹은 뭐 아니다. 이게 최단 경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갔다, 뭐 이렇게 갔다, 뭐 이렇게 가고. 예.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 하나의 최적의 최단 경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거리가 됐건 아니면 비용이 됐건, 예, 시간이 됐건 간에 예, 가장 짧은 혹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혹은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찾는 것입니다. 최단 경로 문제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예, 최적화 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크스트라 그 알고리즘도 있고 라벨링 알고리즘도 있고 뭘 사용하건 간에 예, 최적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다음 문제는 이제 최소 스패닝 트리 문제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럼 미니멀 스패닝 트리 프로블럼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트리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트리란 게 뭐냐? 트리는 이제 뭐 트리는 이제 나무죠, 나무. 근데 이제 나무인데 이제 여러분들 나뭇가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보시면요. 보면 보통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굳이 이제 네트워크 모델로 나타낸다. 이런 모양이죠. 근데 나뭇가지들은요, 보면요, 이렇게 뻗쳐나가지, 이렇게 닫혀 있질 않아요. 이런 나뭇가지 보셨나요? 물론 겹치면은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나뭇가지 이렇게 연결된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이제 트리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것도 네트워크 모델인데, 우리가 트리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어떤 한 지점에 그런 이미 네트워크 모델에서 어떤 한 지점에 그런 이 노드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그 노드로 돌아오려면은 뭡니까? 이 같은 아크를 한 번 이상 지나지 않으면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것을 소위 말해 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가 그렇죠. 가령 내가 여기서 시작하는데 이제 되돌아와야 돼요. 근데 되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요? 그쵸? 갔다가 같은 아크를 지나서 중복해서 해서 되돌아오는 수밖에 없죠.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다른 모양을 이제 트리가 아닌 것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내가 비록 여기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되돌아오려면. 같은 아크를 한 번 이상 지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트리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같은 노드에서 출발해서 그 출발한 대로 되돌아올 때 이 같은 아크를 한 번 이상 지나치지 않았도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이제 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리는 사실 뭐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주어진 노드가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거를 트리로 다 연결시켜야 된다. 하나도 빠짐없이. 한 노드도 빠짐없이 다 연결시켜야 된다. 그럼 뭐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죠? 트리네요. 그죠?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렇죠? 이것도 트리고요. 또 뭐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네 개를 트리로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그렇죠? 이게 다 트리입니다. 근데 이제 스패닝 트리라는 것은 뭐냐면 스패닝 트리라는 건 주어진 노드들을 다 연결한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드가 몇 개건 간에 하여간 노드는 다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스패닝 트리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미니멀 스패닝 트리, 최소 스패닝 트리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노드들을 다 연결시키되 단순하게 그냥 이 트리로 연결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소 숫자의 아크나 아니면 최단 길이의 아크만을 사용해서 아크를 사용해서 연결시키는 것을 소위 말해 최소 스패닝 트리, 미니멀 스패닝 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노드를 이같이 다 트리로만 연결시키되 뭡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아크의 숫자나 혹은 아크의 길이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위 말해 최소 스패닝 트리, 미니멀 스패닝 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최적화 값을 구하는 방식이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 어디 사용할까요? 어디서 많이 사용할까요? 스패닝 트리, 최소 스패닝, 미니멀 스패닝 트리 어디 뭐 디자인할 때, 뭐 설계할 때 많이 사용할까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교통 시스템입니다. 뭘까요? 바로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노선 할 때, 지하철 노선 디자인할 때 사실은 이 최소 스패닝 트리 많이 사용해요. 왜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철 노선을 이제 디자인한다 했을 때, 가령 이제 노드는 이제 정거장이 되겠죠. 뭐 이게 서울역이 됐건, 뭐 한성대 입구역이 됐건, 뭐 정릉역은 없죠. 있나요? 아니죠. 기름역 이해했을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정거장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하에 이제 지하철이 이제 가는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통로를 이 터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사실은. 위에 그냥 지상에 만드는 것보다 그냥 아마 수십 배는 더 들 겁니다. 왜냐면 땅으로 이제 굴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예요?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정거장들, 주어진 정거장들을 다 연결해야죠. 연결하되 뭐요? 어떻게 해야 되는 짧은 길이.
다음에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아크로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도대체 이게 틀이어야 되냐? 왜 틀이어야 될까요? 사실은 지하철 노선에서는요, 예, 이걸 소위 말해 이제 사실은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트리가 아니고 어디 한 지점의 노드에서 예, 다시 출발에 대해서 돌아오되 예, 한 개의 아크를 아, 같은 아크를 한 번 이상 지나지 않고도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점을 사이클이라고 얘기해요. 말하자면 트리랑은 반대 개념이죠. 예. 트리가 존재하면은 어떤 네트워크 모델에 트리라는 것이 존재하면 그것은 미안합니다. 어떤 네트워크 모델에서 사이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트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스패닝 트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지하철 노선에서는요,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는 낭비예요. 왜 낭비일까요? 그쵸. 두 개의 정거장을 딱 이렇게 터널을 뚫으면요, 그게 한 방향으로만 가나요? 지하철이? 아니죠. 사실 양방향으로 가잖아요. 같은 터널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또 이 사이클을 만들어 가지고 되돌아올 수 있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같은 그런 아크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지하철 노선에서는요, 사이클이 있으면은 뭐예요? 그는 낭비예요. 네. 왜냐하면은 한 터널에, 예, 이 지하철이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교차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사이클은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질문이 있을 거예요. 저기 서울 지하철 노선 메트로 보면요, 사이클이 존재하죠. 예, 어디입니까? 예, 녹색 2호선, 예,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순환 노선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낭비라고 그랬는데, 예, 그렇죠. 사실은 그 순환 노선이 있는 이유는요, 원래는 낭비인데, 예, 순환 노선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2호선 노선을 한번 보세요, 유심히.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렇게 2호선만 예, 이 순환 노선, 그러니까 사이클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이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지하철 노선에서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는 낭비라는 얘기예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되돌아오게 굳이 우회해서 가지고 딴 데로 해가지고 사이클을 만들어서 되돌아오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다만 이제 우리 서울 지하철 노선 같이 이제 서울 지역처럼 굉장히 이제 좀 다른 그런 역보다는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그런 역들이 이제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엮어서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이 소위 말해 이제 순환 노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제 최대 흐름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최대 흐름 문제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맥시마 플로우 프로블럼인데요. 이거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최대량을 보낼 수 있는 경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마치 우리가 이 최단 경로 찾는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 출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착지가 있는데,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여러 노드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주어진 그런 연결 아크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출발지에서 물건을 보내는데, 예, 도착지까지 물건을 보내는데 어떤 경로를 정하느냐, 이거는 마치 최단 경로 찾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최단 경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요. 왜냐하면은 하여간 최대한대로 많이 보낼 수 있는, 한 번에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최단 경로와는 달리 뭐가 있냐면 각 어떤 특정한 아크마다 이게 한 번에 최대한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로 한 번에 보내는데 예, 100개 이상으로는 예, 못 보낸다. 100개를 초과해서는 못 보낸다. 100개 이하까지만 딱 보낼 수 있다. 이런 제한 조건이 덧붙여져 있는 경우예요. 그리고 뭐 여기서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50개 이상은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딱 제한 조건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최단 경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가장 많이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틀넥. 병목 형상. 그렇죠? 그래서 병목 지점을 찾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죠. 그렇죠? 이 병목 지점을 좀 말하자면 이게 이 물건 자체가 몰려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최대한도로 보낼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그 지점은 이제 어떻게든 우회해서 피해서 물건을 보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죠. 네.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이제 최적화 값을 구할 수 있는 뭐 포워드 앤 풀커슨 뭐 라벨링 방법 이런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최대화하는 문제는 뭐 디자인할 때 이거 많이 사용할까요? 어떤 분은 뭐 고속도로 뭐 이거 디자인할 때 이거 많이 사용한다 이런 것들 뭐 그건 맞습니다. 예. 근데 좀 더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해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바로 파이프라인, 그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송수관. 그래서 뭐 원유라든지 이런 거 파이프라인으로 이게 원유, 이게 뭔가 가스라든지 그러니까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유 이런 것들 파이프라인 통해서 보낼 때 파이프라인 설계할 때 많이 해요. 왜냐면 파이프라인은 이제 뭐예요? 이 파이프라인 굵기에 따라서 이제 많이 굵으면은 이제 막 한꺼번에 많이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좀 얇으면은 한꺼번에 많이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의 굵기에 따라서 지점마다 좀 이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설계할 때 바로 이 최대 흐름 문제. 그러니까 한꺼번에 마찬가지죠. 이제 송유관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원유라든지 가스 보내는데 한꺼번에 많이 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지점을 이제 우회해서 이 가스나 원유를 많이 보낼 것이 한꺼번에 많이 보낼 것인가.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 디자인할 때 요 최대 흐름 문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외에도요, 뭐 여러 몇 가지 이 현실적으로 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뭐 이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수학 함수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그 나름대로 그래도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네트워크 모델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나름대로 이제 효율적인 최적화 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이 이제 이미 개발이 돼 있어서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진짜 최적화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모델은 이대로 끝내도록 하고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새로운 수학 모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